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어가 가닿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슬픔이라 부르기엔 너무 넓고, 기쁨이라 부르기엔 너무 깊으며, 공포라 부르기엔 너무 고요한,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바닥 혹은 바닥 없음 그 자체입니다. 예술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그리고 빚고 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의 심연이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에 형태를 부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3만 년 전 누군가가 동굴벽에 자신의 손을 대고 안료를 불어뿌렸습니다. 손을 떼면 거기에 손의 음화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 이 한 문장을 위해 그 인간은 어둠 속 동굴 깊숙이 기어들어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속에서 죽음과 침묵과 영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벽에 각인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비명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라질 것임을 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 그 견딜 수 없는 자각이 우리를 예술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사라짐을 아는 존재이기에 남기려 합니다. 남기려는 충동 그 자체가 인간 본질의 첫 번째 떨림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조각했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식의 가장 기이한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눈앞의 돌덩어리 안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형상을 감지합니다. 현실 너머의 무언가를 직감하고 그것을 이 세계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표면 아래를 투시하는 힘입니다. 칸트가 말한 숭고의 경험, 니체가 말한 디오니소스적 도취,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의 타름패. 이 모든 철학적 언어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 너머를 감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술가는 그 감각을 물질로 번역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메를로 마이너스 퐁티는 이것을 가시적인 것의 표면은 무한한 깊이의 표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사물의 겉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선은 사물을 관통하여 그 너머의 존재 전체로 향합니다. 예술은 바로 이 관통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그 심층의 떨림을 예술은 붙잡아 응고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과 마주합니다. 만약 인간이 완전한 존재였다면 예술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존재에게는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는 존재가 왜 캔버스 앞에 서겠습니까? 왜 빈 종이 위에 첫 문장을 쓰겠습니까? 왜 진흙을 빚어 형상을 만들겠습니까? 예술의 근원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어딘가를 향한 손짓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세 겹으로 존재합니다. 첫째, 우리는 인식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세계의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분만을 봅니다. 시야에는 한계가 있고 이해에는 경계가 있으며 언어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려고, 언어가 닿지 못하는 곳에 색과 소리와 형상을 보내려고, 예술은 인식의 한계 앞에서 인간이 벌이는 처절한 확장의 시도입니다. 둘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시간에 묶여 있고 육체에 갇혀 있으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한성이 우리에게 절박함을 줍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이 보장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이 있는 존재이기에,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기에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욕망에 불이 붙습니다. 슈베르트는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소나타를 썼습니다. 그 음악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향해 내미는 마지막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관계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그 사이에는 언제나 건널 수 없는 간극이 남습니다. 예술은 이 간극을 건너려는 시도입니다. 내 안의 것을 당신에게 전하려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을 색으로, 소리로, 몸짓으로 건네려는, 모든 예술 작품은 본질적으로 편지입니다. 완전히 전달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보내는 편지입니다. 프리다 칼로를 보십시오. 18살에 버스 사고로 척추가 부러지고 골반이 관통되고 갈비뼈가 으스러졌습니다. 평생 3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끊임없이 부서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짐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그렸습니다. 부러진 기둥이라는 작품에서 칼로는 자신의 몸을 갈라 보여줍니다. 피부 아래 척추 대신 균열 가득한 이오니아식 기둥이 서 있습니다. 몸 전체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정면을 응시합니다. 울고 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면입니다. 자신의 불완전성을, 부서짐을,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예술로 변환하는 행위입니다. 칼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그린다. 내 자신의 현실을. 여기서 불완전성은 예술의 장애물이 아니라 예술의 재료가 됩니다. 몸이 부서졌기에 부서진 몸의 언어가 태어났습니다. 온전했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것, 느끼지 못했을 것,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 균열의 틈 사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루이즈 부르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아버지의 배신, 어머니의 부재. 이 상처들은 그녀를 파괴하는 대신 거대한 거미 조각이 되었고 세포처럼 겹겹이 쌓인 직물 설치 작업이 되었습니다. 부르주아는 말했습니다. 예술은 온전함의 보증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자신의 부서짐을 통해 온전함에 도달했습니다. 상처를 예술로 변환하는 과정 자체가 치유였고 그 치유의 궤적이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 진실을 정면으로 껴안는 미학이 있습니다. 와비사비, 불완전하고 무상하며 미완성인 것의 아름다움.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입니다. 세계는 완전하지 않고 완전할 수 없으며 완전하지 않기에 아름답다는 선언입니다. 비대칭의 찻잔, 유약이 고르지 않게 흐른 도자기, 세월에 닳아 결이 드러난 나무.
이것들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시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것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오직 변하는 것, 닳는 것, 사라져가는 것 위에만 새겨집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만이 진짜입니다. 불완전한 것만이 살아있습니다. 킨츠기는 이 철학의 극점입니다. 깨진 도자기의 금을 금으로 메웁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나게 합니다. 이것은 수리가 아닙니다. 변환입니다. 깨짐의 역사가 그 사물의 정체성이 됩니다. 깨지기 전보다 깨진 후가 더 아름답습니다. 균열의 선이 금빛으로 빛나며 그 사물만의 유일무이한 지도를 그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상처, 실패, 부서짐의 역사가 우리를 우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술은 그 균열의 선을 금으로 메우는 행위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빛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레너드 코헨은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있다. 그 금으로 빛이 들어온다. 니체는 예술을 힘의 의지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충만함에서 오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부족하기에 채우려 하고 불완전하기에 완성을 꿈꾸며 유한하기에 영혼을 향해 손을 뻗는 이 긴장, 이 팽팽한 간극이 창조의 에너지원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매끈하고 완결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과한 아름다움입니다. 인간의 심장은 신과 악마가 싸우는 전장이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 전장의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것, 선과 악의 경계에서 거룩함과 타락의 사이에서 부서짐과 회복의 진동 속에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만이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베토벤은 귀가 멀어갔습니다.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리의 건축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보르헤스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로처럼 정교한 이야기의 세계를 직조했습니다. 이들에게 결핍은 축소가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하나의 감각이 닫히자 다른 감각이, 아니 감각 너머의 어떤 직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불완전성이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창조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완전함에서 완전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에서 충만함을 길어올리는 것입니다. 깨진 곳에서 빛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곳에서 의미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재료 삼아 세계를 짓습니다. 마크 로스코의 그림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대한 캔버스 위에 두세 개의 색면이 떠 있습니다. 형상은 없습니다. 서사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면 울음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스코의 그림 앞에서 울었다고 증언합니다. 왜일까요? 거기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데,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스코는 우리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형상 이전의 것, 언어 이전의 것을 색채만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그림은 창문입니다. 바깥 풍경이 아니라 우리 안쪽의 풍경을 향해 열린 창문.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심연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일상의 소음이 덮어두었던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두려움과 경이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로스코는 말했습니다. 나는 추상화가가 아닙니다. 나는 인간의 기본적 감정, 비극, 황홀, 운명을 표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가 언어로 현실 전체를 기술하려 하듯 화가는 감각적 경험으로 현실 전체를 제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면은 감각적인 것의 통일성으로 환원된 궁극적 통합을 향한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로스코의 그림이 그토록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그의 생면은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겹겹이 칠해진 물감층 사이로 아래층의 빛이 스며 나옵니다. 경계는 흐릿하고 색은 서로의 영역으로 번져 들어갑니다. 이 불완전한 경계, 이 뚜렷하지 않은 구분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관계도 결코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번지고 스며들고 겹칩니다. 로스코의 불완전한 생면은 이 존재론적 번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검은색과 젓갈색이 만나는 경계에서 빛이 어둠 속에서 스며 나오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자리를 봅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맞닿는 바로 그 얇은 막을. 로스코의 그림은 그 막 위에 서 있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빛도 완전한 어둠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인간이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인간은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좁은 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틈의 양편으로 영원히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알문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감각할 수 있지만 영원 속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예술은 이 불가능한 욕망의 산물입니다. 시간을 붙잡으려는 몸짓, 사라지는 순간을 결정화하려는 시도. 베르메르의 그림 속 빛은 350년 전 델프트의 어느 오후를 영원히 붙들고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는 죽음 직전의 떨림을 소리로 얼려두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에 졌지만 동시에 시간을 이겼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영혼을 향한 도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술가는 유한한 존재이면서 무한을 만지려 합니다. 그 간극, 그 도달할 수 없음이 만들어내는 긴장이야말로 예술의 에너지원입니다. 완전히 닿을 수 있다면 예술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닿을 수 없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그 거리가 예술입니다. 그렇다면 신미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눈이 아닙니다. 신미안은 존재의 표면 아래를 보는 눈입니다. 사물의 겉모습 너머에서 떨리고 있는 존재의 깊이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하이데거는 반 고흐의 낡은 구두 한 켤레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구두는 단순한 구두가 아니라 존재의 빛 속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넓은 들판 위 하늘 아래서 일했을 농부의 삶이, 대지의 무게가, 세계 속에 던져진 인간의 존재 전체가 그 낡은 가죽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신미안은 이것을 보는 눈입니다. 구두 속에서 세계를 읽는 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불완전성이 등장합니다. 신미안은 완전한 존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져 본 적이 있는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입니다.
자기 안의 어둠과 마주한 적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어둠을 알아봅니다. 자기 존재의 무게를 느껴본 사람만이 한 폭의 그림 속에 담긴 존재의 무게를 감지합니다. 고통을 통과한 눈만이 고통이 빚어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심미아는 결국 자기 인식의 깊이, 자기 상처의 깊이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예술 감상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와의 대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 앞에서 말을 잃을 때 그것은 그 작품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잠들어 있던 혹은 외면하고 있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이 반응한 것입니다. 작품 속의 균열이 내 안의 균열과 공명한 것입니다. 예술 앞에서의 침묵은 무지의 침묵이 아닙니다. 인식의 침묵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말이 되지 않는 순간의 침묵입니다. 결국 예술이 인간의 본질에 닿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술 자체가 인간의 불완전성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존재는 예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완전한 존재는 예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결핍의 산물이고 갈망의 결정이며 부서짐의 꽃입니다. 우리가 아프기에 그립니다. 우리가 외롭기에 노래합니다. 우리가 죽기에 짓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오직 그렇기에 우리는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 앞에 선 또 다른 불완전한 존재가 자기 안의 균열을 통해 그 작품의 균열과 만납니다. 두 불완전함이 마주보는 그 순간 무언가가 완성됩니다.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이 긍정되는 것입니다. 부서진 것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그 알아봄 속에서 비로소 위로가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가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예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술을 들여다볼 때 예술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시면이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교차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압니다. 완전하게는 아닙니다. 영원히 완전하게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삶의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삶이 되고 그 살들이 모여 하나의 문명이 됩니다. 예술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술은 질문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윤곽을 조금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기에 아름다운, 부서지기에 빛나는, 사라지기에 영원한 그 역설의 존재를 어둠 속에서 손을 뻗는 일, 부러진 손으로도 뻗는 일, 그것이 예술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흩날리는 마음을 보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